자, 전산 세무 2급 7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목이 덜 풀렸네요. 빨리 하고 조리원으로 고고해야 돼요. 자, 72회 이젠 뭐래니? 이젠 하자고. 자, 근데 이제 그 전산 세무 문제가 72회에서부터는 또 이렇게 파일로 돼 있어서 한글 파일이 아니어서 읽기 전용이어서 이 부분들 좀 바꿔야 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PDF 파일이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그래서 우선 그 주식회사 청룡이긴 한데 회사 코드가 722번이잖아요. 이건 한국세무사회 거고요. 아이콕스 교재는 4272가 코드 번호입니다. 그래서 단기는 2018년도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하고 분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영업부서에서는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면서 등록 면허세죠. 면허세, 등록 면허세입니다. 면허세 세금이죠. 그죠? 세금. 계정값은 뭔데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고요. 영업부에서 판매 활성화니까. 그죠? 계정 과목 세금과 공과 그리고 판관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차변에.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분계하시면 됩니다. 6월 17일 날 일반 전표 6월 17일 차변에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고요. 800번대죠. 45,500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41,500원. 두 번째. 발산 실업에서 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 1,000만 원 중에서 50%는 당좌수표로 지급했고요. 50%는 면제받았네요. 그러면 외상매입금, 자, 6월 19일 날 외상매입금을 지금 갚거나 면제받은 거니까 대변에 있던 부채인 외상매입금은 차변으로 와야겠죠. 외상매입금 대변에서 차변으로. 이거 누구한테 갚았어야 돼요? 발산 실업이죠. 그래서 발산 실업 거래처 걸어주셔야 되고요. 1,000만 원입니다. 대변에 당좌수표로 지급했죠. 당좌 예금 500만 원. 나머지는 면제받습니다. 채무 면제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3번. 목이 왜 계속해서 감겨 있지? 3번. 영업부 사원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인데 이게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가입할 수 있죠. 퇴직연금은 확정 기여형이고요. 확정 급여형이 있습니다. 확정 기여형의 경우는 확정 기여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납입한 금액을 퇴직급여라고 처리하시면 되고요.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을 납입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지금 이 문제는 확정기여형이죠. 그러므로 차변에 비용의 발생, 퇴직급여, 영업부 사원이니까 800번대 퇴직급여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어딨니? 여기다. 퇴직급여 300.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죠. 보통 예금 300입니다. 4번. 4번. 자기 주식을 다현물산에게 900에 매각하고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재무상태표에 이거 잘 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단서가 있잖아요. 단. 재무상태표의 자본잉여금 항목을 고려해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기주식 처분 손실과 즉시 상계하고, 우리 자본은요 상계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본에서 상계한 회계 처리, 여러분 자본잉여금 그리고 자본조정 서로 상계하는데, 자본잉여금 기억해야 될 거, 자본잉여금 세 가지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또요 감자, 차, 이익, 또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얘도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주식이 뭐다? 감자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주식이 감자다. 자본잉여금입니다. 그럼 자본 조정은요? 자본 조정. 주식 자본잉여금의 반대편 주식이 감자다. 요거의 반대편 계적금액. 자본잉여금의 반대 자본 조정.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 뭐라고 불러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주식같이 생겼냐고요?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의 반대는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반대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요게 반대편 계정 과목이죠. 얘들은 서로 상계하는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 자기 주식 처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 주식 처분은 얘를 고려해야 돼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회계 처리할 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으면 그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상계하고 나머지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는 거고요.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는데 이 회계 처리하기 전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다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반대로 상계하고 나머지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볼까요? 자기 주식이 950짜리예요. 처음에 샀을 때. 처음에 나 녹색으로 바꿀까? 어디?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차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분개하죠. 그게 취득가액 950이야. 그리고 뭐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다. 보통 예금 950 이렇게 처리했겠죠. 근데 얘를 자기 주식을 900만 원에 매각했네요. 900만 원에. 자, 보통 예금으로 매각 대금을 받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차변에 있던 자기 주식은 차변에서 대변으로 950이죠. 전산회계 1급은요. 이렇게 돼요. 단순하게 50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됩니다. 색이 별로 이렇게 돼요. 좀 진하게 크게 하면 좀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회계 처리하기 전에 어디 가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 가셔서요. 7월 21일 합계잔액 시산표 07 21 컨트롤 F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지금 얼마 있어요? 대변에 30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느리면 배속을 빨리 하세요. 이 새끼 말 더럽게 늦게 하네. 이러지 말고 나도 아침이라서 그래. 아침이라서 배고파서 그래.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힘이 안 나와. 자, 7월 21일.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래서 보니까 봐봐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30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대변에서 차변으로 30만큼 빼고 나머지 20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요. 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이었네요. 그러면 7월 21일 날 차변에 있던 자기 주식을 대변으로 보낼게요. 자기 주식 차변에서 대변으로 950. 그러면서 900을 매각했는데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이고요. 누구한테 받기로 했는데요? 다현물산이네요. 900만 원. 그 원래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처리해야 되는데 아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대변에 30 있었잖아요. 그 30을 대변에서 차변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20만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고요.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서 빙고전자와 계약하고요. 계약금을 지급하네요. 계약금. 근데 계약금 지급하면 계약금은 선급금이죠. 그죠? 근데 약수거금을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차변에는 선급금인데 대변에 약수거금 발행하면 쌤이 약수거금 발행했을 때 지급어음이라고 쓰는 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 약수거금 발행할 때 지급어음이라고 쓰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얘가 계약금을 지급한 거, 즉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건 시험에서 원재료를 사거나 대부분 상품을 사거나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와 관련해서 약수거금 발행하면 지급어음 쓰면 되는데 얘는 분계 개정 과목이 선급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한 선급금이죠. 그럼 얘도 일반적인 상거래 뭘 사기 위한 거예요? 원재료를 취득하기 위해서 약수거금 발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차변에 상품이나 원재료라고 하지 않더라도 얘가 결과적으로는 원재료를 사는 거니까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러므로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한 약수거금 발행은 지급어음으로 처리하시고 누구한테 줄 건데요? 빙고전자한테 줄 거죠. 아이 배고프다. 맨날 그 수업 이거 하는 동안 맨날 그 얘기만 배고프다고 그지. 근데 고픈 걸 어떻게 해? 자 10월 1일 날 10월 1일 차변에 계약금 지급하면 선급금이죠. 선급금은 거래처가 어딘데요? 선급금 빙고 전자 700만 원. 대변에 약수거금 발행하면 지급 빙고 전자고. 여러분 이거 하실 때 생각을 그렇게 해요. 제가 화면을 띄우지 않는 이유는 제 얼굴 화면을 띄우지 않는 이유는 제 비주얼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제 비주얼 얼굴만 볼까봐 공부 안 하고 그래서 안 띄우는 거란 말이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 띄워서 뭐 할 거야? 얼굴 보통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는 뭐 사람 얼굴 보고 뭐 수업을 하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는 그게 맞는데 실제 온라인에서는 좀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고 있잖아. 그죠? 화면 보고 있고 또는 뭐 이어폰이나 아니면 스피커로 듣고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 화면을 띄워놓고 제가 여러분들 뒤에서 직접 여러분들 화면 요거 있잖아요. 보면서 설명한다. 그러니까 제가 에이 뭐야 깜짝 놀랐네. 집에 아무도 없는데. 어우 그냥 자 뭐라 그래.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건가 컴퓨터가. 자 컴퓨터 여러분들 뒤에서 직접 제가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병신 아니야. 이게 사람은 그렇게 머리를 생각하잖아. 그러면 실제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여러분들 과외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뒤에서 그래, 병수가 그 계약금 지급한 거는 뒤에서 그러는 거야. 계약금 지급한 거는 그거 선급금이라고 처리하고 그 계약금은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이지 않니? 그거는 약수거음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이란다. 쌤이 한번 쳐볼게. 잠깐만 기다려봐, 병수가. 그렇게 해놓고 치고 얘 왜 이러니 깜짝 놀라게 자꾸. 뭔지 모르겠지만 유지. 변화는 싫어. 자, 막 이래. 꼰대야. 자,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굳이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지금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계속해서 이 강의를 하는 거 보면 이제 진짜 강의를 할 때 제가 이걸 굳이 얼굴을 띄워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필요 없지 않나? 뭐 필요 없지 않나?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생각해야 봐야겠지만 지금은 그래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고 아니면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하면 처음부터 할 거 그래. 처음부터 그죠? 첫 거 할 때부터 그런 얘기 할 걸 그랬나? 사실은 뭐 저도 좀 전에 생각해낸 생각이어서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 얘기 수업 하시는 것들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고 화면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세요. 화면을 같은 방향으로 서로 반대편이 아니라 강사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 강사를 보는 게 아니라 저랑 여러분들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점에서 바라보고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뭔가 저한테 도움받는 느낌이지 않을까요? 항상 내가 내 곁에 있으리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나 이런 얘기하면 뒤에 막 누가 있을 것 같아. 나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런 것들.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무서워. 자, 빨리 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게요. 메인 매출 전표는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일반 전표는 이제 약수거음 발행하는 것까지 마쳤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클릭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려면 모두 같이 띄워놔야 돼요. 항상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같이 띄워놓고 봐야죠. 얘가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1월 달이니까 1월부터 3월 이렇게 떼놓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배고파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반 전표인데 18분이나 걸렸어. 이런 18분. 자, I'm back. 1번 거래처 허니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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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잼. 수업 꿀잼. 노잼. 상품을 수입하면서 이해해요. 그냥 병이 있다라고 생각해. 그냥 자, 통관 절차에 따라서 부산세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입 전자세금 계산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보통예금 이체해서 납부했다. 지금 이 거래는요, 수입세금 계산서 받은 거거든요. 수입세금 계산서는 요거 수취하면요, 어떤 분계만 하시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분계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수입세금 계산서 유형이 55 수입이잖아요. 이거 입력하면요, 부가가치세만 나와요. 즉 요 금액만 나와요. 요 금액 200만 원에 대해서만 나와요. 그거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는 분계하시면 돼요. 그럼 수입세금계산서 누가 발행해 주냐?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행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산세관이 바로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수입세금 계산서 2천에 200만 원이죠. 1월 25일 유형은 55 수입으로 하시면 돼요. 품목은 뭐 안 나와 있죠? 하고 2천에 200입니다. 거래처는 어디 것이라고요? 부산 세관. 부산 세관.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나 반복하니까 좀 빨라졌다. 3. 부가세 대금밖에 안 나온다고. 대변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해서 지급했죠? 200만 원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지금 계정 과목 없잖아요. 그래서 수입세금 계산서 입력하면 여기에 표시돼요. 222060 여기 있죠? 242060으로 바뀌었죠. 2번. 영업부서에서 제품 광고료를 전액 보통 예금으로 이체해서 현금 영수증으로 수취했네. 현금 영수증 수취했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함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라는 거잖아요. 그럼 유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가 되겠죠? 그죠? 현금 영수 수취했으니까 60일 현과가 됩니다. 매입 현과죠. 매입 현과.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고 현금 영수증 받은 거. 그러면 2월 28일 날 0228 60일 현과. 품목은 광고료 정도 되겠죠. 공급가액은 11만 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 입력하면 알아서 10만 원과 만 원으로 구분할 거고요. 거래처는 힘결의 신문사. 그리고 3 누르면 차변에 부가세 대금과 원재료가 세팅되죠. 그래서 원재료가 아니면 바꿔야 되잖아요. 뭘로 바꿔야 돼요? 광고 선전비 800번대 광고 선전비. 그리고 대변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으니까 보통 예금으로 분기하시면 됩니다. 현과요. 부가시세 신고서에 가셔서 현과 그 밖에 공제 14번이죠. 14번은 얘가 14번 안에 많은 데이터들이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14번은 야 이리와 너 여기서 입력해. 여기서 입력하면 여기 있죠.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여기서 입력하면 이 금액들이 자동으로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광고 선전비는 그래서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 일반 매입이죠. 여기에 들어가. 여기에 그럼 요게 여기에 반영될 거라고요. 오케이 해볼까? 조회 이렇게 10만원과 만원 이렇게 아시겠죠? 3번 수출업체인 한류의 제품을 동날짜로 받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납품하고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납품을 했네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영세율 전자생산서죠.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전자생산서 발급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발급하였다. 영세율 전자생산서.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공급받는 자 보관용이야 이거. 공급자 보관용이 아니라 공급받는 자 보관용.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아무튼 우리는 뭘로 받았어요 지금? 보통 예금으로 받았죠. 근데 여기 봐봐요. 보통 예금으로 받았는데 여기 현금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보통 예금은 현금 안에 포함이 된다고. 그래서 이걸 보고 현금이라고 처리하면 안 돼요. 밖에는 뭘 받았어요? 보통 예금으로 받았잖아. 그죠? 그래서 유형 매출하고 영세율 생산서 발행. 유형은 몇 번이라고요? 12 영세.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선 3번 입력할 거예요. 매일 매출 전표에 가셔서 5월 7일날 0507 유형은 12 영세. 품목은 조립 컴퓨터. 수량은 10개. 제가 뒤에서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라고요. 병자야.
병자야. 병자는 병 있는 사람 같으니까 병수가 자 이렇게 단가를 치면 공급가액이 나올 거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니까 없어. 그리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류야. 한류 쳐. 엔터 빨리 쳐. 엔터. 이렇게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1 눌러. 그리고 영세율 구분 F2 눌러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확인 요렇게 해. 그리고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3 누르면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입력해 3번 이렇게. 그리고 병자야 부가가치 신고서 가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영세율이잖니, 그지? 그리고 12영세 여기에 들어갈 거야. 여기에 조회 눌러볼게. 7200 안 들어왔어. 왜 안 들어왔니 병자야? 여기 5월달이거든. 그러니까 4월부터 6월로 바꾸면 들어가 있을 거야. 여기에. 아시겠죠? 그만할게. 알았어. 짜증났어? 자, 4번. 공장에서 사용하던 화물 트럭을 호랑전자에 매각하면서 전자세금을 발급했다. 보세요. 매각했대요. 매각 대금은 얼마야? 자, 매각 대금 1200에 매각했고요. 1200. 부가가치세는 얼마예요? 120입니다. 그죠? 근데 취득 금액을 이런 식으로 나타냈네. 취득 금액은 3000이었네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얘는 필요 없는 데이터잖아. 취득 시점에서 필요했었던 거지. 그죠? 그러면 3천만 원에 취득했었고 그리고 현재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0이야. 1,500. 그러면 화물 트럭이니까 계정과목은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는 3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현재까지의 감가, 상각, 누계액을 1,500만큼을 차감하면 실제 이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00이 되는 거죠. 장부가액은 1,500짜리입니다. 1,500짜리를 얼마 받고 판 거예요? 1,500짜리 1,200 받고 판 거야. 1,500짜리를 1,200 받고 팔았으니까 300만큼 손해죠. 그 손해를 뭐라 그래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불러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죠. 매각하면서. 유형은 뭐예요? 매출하고 세금서 발행한 10일 과세죠. 매출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일반 세금에서 유형은 10일 과세입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날 0630 유형은 10일 과세. 공장에서 화물 트럭 얼마에 공급했다고요? 1,200에. 부가가치세는 얼마라고? 120. 거래처는 주식회사 호랑전자 그리고 전자여 3. 대변의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자, 제품 매출을 뭐라고 바꿔요? 차량, 운반구. 그리고 대변의 차량 운반구 취득금액 얼마여서 3,000. 차변의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서 차변으로 얼마요? 1,500. 그리고 돈은 어떻게 받기로 했어요? 돈은 이거 받는 거죠. 1,200에 120 합치면 1,320만 원을 받는 거죠. 1,320을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이죠. 1,320.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00 나죠. 요게 뭐라고요? 자변에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라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요. 매출하고 세금에서 발행한 부분이니까 1,200과 120이 여기 늘어나겠네요. 조회 9,500과 950이 됩니다. 자, 5번. 판매거래처인 주식회사 동해의 체육대회에 후원할 목적으로 수건 200장을 송화타월에게 구입하고 대금은 60만 원을 지급하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수취함.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종이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네요. 법인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 의무죠. 근데 송화타월은 법인인지 아닌지 우선 뭐 알 수 없고요. 여기서 찾아보면 알 수는 있지만
자, 아무튼 종이세금계산서 받았어도 매입세 공제는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로도. 근데 얘는 뭐냐면요. 판매 거래처인 체육대에 후원할 목적으로 수건을 산 거야. 그럼 이 수건을 뭐라고 말할 거냐? 어떤 계정 과목을 쓸 거냐는 거예요. 판매 거래처인 주식회사 동해 체육대에 후원할 목적으로 송화타월에서 수건을 샀다고요. 그러면 계정 과목은 뭐가 돼요? 접대비가 되죠. 접대비. 접대비요? 세금계산서를 받고요.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요.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의 거래는 50일 과세예요. 그런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받았어도 오사 불공,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사유죠.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접대비입니다. 그죠? 접대비. 그래서 대금은 60만 원, 부가세 별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부가세 별도니까 얼마를 얘기하는 거? 66만 원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60만 원하고 66만 원 현금이잖아. 근데 추가 정답이 야, 부가세 별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만 원은 미지급금도 인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것도 답이 뭐 생각하는 따라서 또 어감이 좀 다를 수 있긴 하죠. 그죠? 근데 지금 현금 60을 지급했고 부가세 별도라고 돼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60만 원 현금이고 나머지는 현금 지급했다는 얘기가 없지 않냐? 부가세 별도라고 돼 있긴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60만 원을 지급하고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요거 6만 원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것도 맞게 해줬습니다. 9월 28일 0928 매입하고 세금계산 수취했지만 매입세 공제 안 돼요. 오사 불공이고요. 수건 200장 한 장당 3,000원. 거래처 주식회사 동해가 아니죠. 이거 세금에서 누가 발행해 준 건데요? 송화타월입니다. 그리고 전자 이어 누르면 안 되죠. F2 접대비 2와 유사한 비용 3. 그럼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뭐라고 바꿔요? 접대비 몇 번대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 대변에는 현금으로 66만 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콕스 교재는 아예 그냥 여기를 여기 고쳐놨어요. 아이콕스 교재는 여기를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세무사의 문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이콕스 교재는요 애초에 여기를 어떻게 놨냐면 66만 원 이렇게 놨어. 바꿔놨어요. 66만 원 이렇게 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죠? 66만 원. 아이콕스 교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죠? 아이콕스 교재는 66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그래서 한국세무사회가 문제를 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 저게 보고선 부가세 별도라고 했을 경우 그냥 답에서 답을 제시하면 그때는 저게 66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구나라고 그냥 보면 되는데 실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고. 우리가 직접 그냥 한번 보고 하면 되는데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한국세무사회가 문제를 낼 때 이제는 한국세무사회가 이제 명실상부한 전산회계 자격증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럼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그건 시험 주최 측의 문제니까. 근데 그 어려운 게 난이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수적인 시험 문제에 대한 부수적으로 시험을 출제할 때 이런 뭔가
디테일한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헷갈려 하거나 착오가 있거나 뭐 그렇게 해서 오답을 내거나 또 오답은 아니더라도 그래 우리가 문제가 좀 디테일하지 않았어 라고 해서 뭐 답을 인정해 주는 거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요. 처음에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깔끔하고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면 물론 매번 시험을 낼 때마다 그런 것들을 하기는 근데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야 되지 않을까? 수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제 생각이에요. 뭐 잘하고 있지만 한국 세무사의 문제 당연히 뭐 잘 내고 계시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얘기하니? 한국 세무사에 가서 얘기해 병신아. 자, 여기 와서 왜 그래?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기 확정 부가치세 신고서 볼게요. 이기 확정 부가치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죠. 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서류 작성과 자,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생략한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없다라고 한답니다. 그럼 직접 부가치 신고서의 조 부분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열면 되고요. 아무것도 없어. 깔끔하죠. 여기에 얘네들 입력할 거예요. 첫 번째. 세금 하나씩 볼까? 세금 계산서 발급 과세 매출액 어디에 입력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3억 5천 1번에 입력하는 거죠. 세금 계산서 발급 과세 매출액 1번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1번에 3,500에 그리고 3억 5천에 3,500이죠. 3억 5천에 3,500 입력하세요. 3억 5천에 3,50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은요. 3번이죠. 2천에 200이고요. 요 부분이 요 두 개 합쳐진 금액이 요게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여기에도 표시가 돼야 돼요. 여기가 2,200 이렇게. 근데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는요. 어차피 법인의 경우는 요거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발행 금액의 1.3% 또는 2.6% 간이는 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하고는 무관하다고. 이거 시험 채점하고는 무관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답하고는 무관하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입력하세요. 답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거 현재까지. 그리고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 간주 공급 사업상 증여요. 과세 표준은 시가입니다. 원가는 200이고요. 시가는 300이죠. 그럼 시가 300에 30 요거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과세 어디 입력해야 돼요? 과세 간주 공급은 증빙 없죠? 기타죠. 그죠? 여기에 300과 30을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출 신고 필증 및 선화증권 상에 확인된 수출액 영세율이죠. 영세율 세금에서 발급한 바 없대요. 그럼 영세율인데 영세율 세금에서 발급하면 5번인데요. 영세율 세금 발급 안 했으면 직수출이죠. 여기죠. 6번에 표시가 될 겁니다. 여기 2,800의 영세율.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은 4억 100이 되고요. 과표는 10% 또는 0% 세율 곱한 10%나 0%를 곱한 3,730을 매출세액이라고 부르죠. 이제 매입자료입니다. 매입자료. 매입자료. 자, 990cc 경차를 영업사용 목적으로 세금에 수취했네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취득 유지 임차 관련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때 단 1000cc 그러니까 1000cc 초과의 승용차에 대해서 매입세 불공제인 거잖아. 1000cc 초과 8인승 이하의 승용차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건데 1000cc 이하의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죠? 지금 몇 cc예요? 990cc니까 1000cc 이하죠. 요거는 세금에서 받았고 매입세 공제됩니다. 그래서 개정가면 뭐예요? 차량 운반구라고 처리하겠죠. 그럼 차량 운반구는 개정 과목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매입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는 11번 여기에 3천만 원에 300 이렇게 입력할 거야. 얘가 만약에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잖아요. 그럼 여기에 입력하고 나중에 다시 어디서 빼야 돼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서 빼야죠. 그죠?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 계산서 매입액 개정 과목은 접대비죠. 접대비는 우선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니까 500에 50 여기 입력이 됩니다. 대신 이 500과 50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랑 얘기했죠? 여기 들어가셔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에게 500에 50 너는 매입세 공제 안 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재료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일반 매입이죠. 2억 2,500 합치면 얘는 얼마가 돼요? 500, 2억 3천이고요. 매입세액은 2,300이 되겠네요. 그리고 간이가세자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의 법인카드 결제액입니다. 간이가세자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의 법인카드 결제. 간이는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간이는 세금 계산서 발급 안 돼. 대신 간이라 하더라도 뭐는 발급할 수 있어요. 간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거든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발행은 할 수 있어. 근데 자 보세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없으니까 사왔는데. 그죠? 근데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매입세 공제 안 되는데 발급을 못 하니까 못 하게 막아놨어. 간이는 안 돼. 근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어. 그걸로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되나 안 되나? 이건 오로 이렇게 해야지. 세금 계산서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간이가세자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 법인카드 결제액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했어도요. 간이에게 가지고 온 건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거 하잖아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취명세 작성하잖아. 그때 간이가세자한테 매입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취명세서 작성하는 거 아니죠. 그죠? 여기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부가지세 신고서에 따로 별도로 반영하는 거 아닙니다. 와우, 얘는요 가산세가 없는 문제여서요. 그냥 이렇게만 입력하는 거였어. 뭔가 예정 어쩌고저쩌고 또 없고요. 그죠? 단순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2번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입니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조금 아마 요 부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기 왜냐면 임대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가시세 신고서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얘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할 건데 지금 4월부터 6월이잖아요. 그죠? 이때
4월부터 6월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은 1.8%입니다. 1.8%. 근데 지금 문제의 시점에서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랑 하는 데이터에 이 간주 임대료가 금액이 다르게 나온다고요. 그래도 상관없어. 똑같이 저랑 같이 입력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콕스 교재 쓰시는 분들은 저랑 똑같이 나와야죠. 그죠? 근데 이제 아이콕스 교재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F2 눌러서 어디야? 신미상사. 요거 보고 적으시면 되죠. F2 신미 동 부동산 임대 공감에서 층 호수는 있는데 동 없어? 그냥 1동해. 층은 1층 101호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없으면 안 적으면 되고요. 면적은요. 면적 87제곱미터. 용도는 사무실. 사무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지금 부동산 임대공가의 명세서는 4월부터 6월에 대한 임대잖아요. 그죠? 4월부터 6월. 근데 이제 임대 기간이 여러분들 보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임대 기간이 날짜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2016년 교재를 봤을 때 5월 1일부터 2018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18년 5월 1일부터 2020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임대 기간이. 그럼 잘 보세요. 임대 기간을 이렇게 설정할 때 첫 번째가 2016년부터 2016년, 17년, 18년, 19년, 그리고 20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2016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1년, 2년 동안 해서 끝났고요. 이렇게 4월 30일 날. 그리고 또 시작하죠. 어떻게? 5월 1일부터 바로 5월 1일부터 다시 또 1년, 2년 해서 요때 끝날 거예요. 근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건요. 1기 확정에 대한 4월부터 6월에 대한 얘기잖아요. 4월부터 6월. 내가 쓰고도 이게 4월부터 6월에 대한 얘기잖아. 그럼 보세요. 자, 2018년도는요. 2018년도는 계약 기간이 4월 30일 날 끝나잖아. 그죠? 4월 30일. 근데 우리 4월 1일부터 6월 30까지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건데 지금 보면 임대 기간이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끝났잖아. 4월 30일 날 끝났잖아요. 여기서 4월 30 이렇게. 그리고 또 계약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요 부분은 또 몇 개월이에요? 2개월. 4월 달부터 4월 30까지는 1개월이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 자, 시간을 쫙. 왜 나는 이렇게 직선이 안 나오지? 마음이 삐뚤어서 그런가? 이렇게 했을 때 우선 얘가 지금 2018년 4월 1일부터 1기 확정이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까지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임대 기간이 2018년 4월 30일 날 끝난다고요. 이때 4월 30일 날 끝난다고. 이때
이렇게 임대하고 있다가 요 기간이죠. 요 기간 여기 4월 30일 날. 요 부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돼요. 요 부분에 대한 이자는 보증금 1,000만 원 그리고 이거 가지고 계산. 월세는 150, 20이네. 관리비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발생할 거 아니야. 아, 그럼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 2달치인데, 이거 1달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바뀐다고 5월 1일부터는 보증금이 2천. 이제 얘는 2천 가지고 월세랑 뭐 해서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될 거야. 계약 갱신일은 써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2016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이고요.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월세는 150 그리고 관리비는 20만 원입니다. 요게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4월 달은 한 달치에 대한 이자가 계산된 거야. 4월 1일부터 4월 30까지 이렇게. 그리고 봐봐, 임대 기간이 4월 30일 날 끝났는데 우리 신고는 4월부터 6월까지니까 이렇게 엔터 치면 얘가 이제 이걸 잡아줘요. 계약 갱신. 혹시 계약 갱신했니? 했죠? 그죠? 계약 갱신. 계약 갱신일 언제라고 돼 있어요? 끝나는 다음 날. 그래서 5월 1일이야. 그래서 2018년 5월 1일 날서부터 2020년 4월 30까지라고요. 요때까지는 보증금이 2천에 얼마였죠? 월세가 180이었나? 180. 관리비는 20만 원. 동일하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간주 임대료 있죠? 간주 임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은 월세. 요거는 세금 계산서 발급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 부분, 요게 바로 우리가 지금 금액 입력한 보증금들 있죠? 이 보증금에 대한 3개월치 1.8% 정기예금 이자 1.8%로 계산한 3개월치에 대한 이자입니다. 3개월치에 대한 이자. 그래서 4월 달 한 달치는 30일. 그리고 5월 달은 5월 31일까지 있고요. 6월 달은 30까지 있죠. 61일. 해서 총 91일치에 대한 이자가 요거라는 거야. 74958.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요거만큼을 뭐로 임대료로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간주 임대료입니다. 74958만큼을 끝났는데 저장하시면 돼요. 만약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라라고 한다면 74958만큼을 부가가치세 4월부터 6월 신고서에 클릭하셔서요. 0406 기존에 저장하던 거 있었네. 아니요 눌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럼 자 쟤를 어디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이거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라. 과세 기타란에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에 부가가치세 여기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오케이. 입력하면 얼마야? 그러면 74958 여기 74958 74958 이렇게 입력한다고. 부가가치는 10% 7495 이렇게 입력하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결산 자료 입력. 첫 번째, 사채 할인 발행된 사채죠. 사채.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하라라고 돼 있어요. 자, 사채가 할인 발행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사채 할인 발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사채 3년 만기 회사채를 액면 발행했다라고 볼까요? 3년 동안 간단하게 볼 건데 간단하지 않을 거 같네. 그래도 3년 동안 사채를 10,000원짜리 사채예요.
10,000원짜리. 그래서 사채를 액면 발행합니다. 그리고 상환은 언제 할 거야? 3년 후에 할 거야. 3년 후에. 1년, 2년, 3년 후에 만기에 상환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채라는 게 뭔데요? 돈을 빌리는 거잖아. 그래서 액면 발행하면 차변에 현금 10,000원, 대변에 사채 10,000원이죠. 대변에 사채 10,000원. 나중에 갚을게 3년 후에 이렇게.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돈을 빌렸으니까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이 이자는 액면 이자로 주는 거거든요. 액면 이자율. 액면가액의 액면 이자율을 곱해서 그러면 액면 이자율을 만약에 10%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 분계를 해야겠죠. 10,000원에 10%는 얼마? 이자 비용 1,000원. 그죠? 대변에 현금 1,000원. 이 회계 처리를요. 다음 연도가 되면 또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하겠죠. 그리고 또 다음 연도가 되면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럼 이자 비용은 3번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만기가 되면 이자 비용은 어떻게? 우선 3년 동안에 3,000원을 지급해야 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사채. 맨 마지막 연도는 사채를 상환하는 회계 처리를 한다고요. 사채 대변에서 차변으로. 그러면서 현금 10,000원 이렇게 사채를 상환하면 됩니다. 이게 액면 발행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예요. 그런데 회사가 만약에 사채를 할인 발행한답니다. 사채를 현금 7,000원에 발행한대요. 대변의 사채는 액면가 10,000원이죠. 그럼 3,000원 뭐라고 처리해요? 사채 줄여서 할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처리하죠. 이렇게. 그리고 대변에 사채는 액면가액으로 처리하는 거야. 10,000원. 이렇게 하고 자 액면 발행됐을 때랑 마찬가지로 사채도 할인 발행되면요. 이자는 액면 금액의 10%를 줘야 돼요. 우선 이렇게 3번 줘야 돼. 그렇게 해놓고 사채는 3년 후에 얼마를 줘야 돼요? 상환하면 10,000원 주기로 한 거잖아. 액면 금액 상환하기로. 그죠? 사채를 10,000원 상환하기로 한 거야. 그럼 보세요. 지금 돈 빌린 건 7,000원 빌렸잖아. 얘처럼 10,000원 빌린 게 아니라 7,000원 빌렸잖아. 근데 3년 후엔 얼마 줘야 된다고요? 3년 후엔 띠리리리띠 얼마 줘야 된다고? 10,000원 줘야 된다고요. 금방 나 처음에 띠리 할 때 0분 줄 알아. 띠리리띠띠 이거. 띠리리리띠 10,000원 줘야 된다고요? 그럼 3,000원 왜 더 주는 거예요? 우선 돈은 언제 줘? 봐봐. 시점은 지금 7,000원 빌리고요. 3년 후에 주는 거죠. 그죠? 돈은 3년 후에 주는 거야. 아직은 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3년 후에 줘야 돼요. 그러면 회사는 7,000원 빌리고 나중에 3년 후에 10,000원을 줘야 돼. 그럼 3,000원 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있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얘는 어떤 성격일까? 어떤 성격? 얘는 이자 비용 성격이에요. 이자 비용인 거야. 왜? 돈 7,000원 빌리고 나중에 10,000원 줄 거니까 3,000원 이자라고요. 그죠? 근데 그 이자는 언제 줄 거야? 3년 후에 줄 거야.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은 야,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이자 비용이다. 이자 비용. 그래서 이 이자 비용을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처리하지 않고 사채 발행 시점에서 자, 야, 너네 3년 동안 사채를 상환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이자 비용도 3년에 걸쳐서 뿜빠이 해라. 그러면 이자 비용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있죠? 얘를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1,000원씩 나와. 그죠? 매 기말 1,000원씩 더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매 기말 여기가 1,000원만큼이 아니라 현금으로 1,000원 준 거 있죠?
근데 이자 비용은 1,000원이 더 생긴다고. 요거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언제? 내년에 3년 후에 줄 거야. 상환할 때 이때 줄 거야 돈은. 그럼 봐봐요. 이자 비용 1,000원만큼 비용을 발생시키면서요. 비용의 발생 차변이죠. 그럼 대변에 올 수 있는 거는 보통 비용이 발생하면요. 자산이 감소하거나 대변에 저렇게 자산이 감소하거나 또는 부채가 어떻게 돼야 돼?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 발생하면 어떻게 돼? 부채는 증가되겠죠. 부채는 증가되겠죠. 여러분들 그 신용카드로 여러분들 그 집에서 부식비 있죠? 부식비 그거 50만 원씩 사봐. 그럼 비용이 발생하죠? 그만큼 모두 늘어나요. 빚도 늘어나죠. 부채 증가 대변이잖아.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면 부채가 대변에 증가한다. 라는 거야. 그죠? 그럼 봐봐. 이자 비용은 2,000원이야. 근데 현금은 1,000원만 주거든요. 나머지 현금 1,000원 언제 줄 거야? 3년 후에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7,000원이 아니라 10,000원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시점에서 뭐 2년 후가 되겠지만 만기가 되면 그때 줄게요. 그럼 뭐가 늘어야 돼? 자, 약 먹어야 돼. 자, 뭐가 늘어나야 돼요? 부채가 증가해야 된다고. 그럼 부채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차감 계정이잖아요. 그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차감 계정이야. 그래서 사채 액면 금액은 10,000원이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차감이니까 자, 사채 장부 금액은 이렇게 돼요. 사채는 처음에 발행했을 때 액면가액 10,000원이고요.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3,000원. 그러면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요게 사채 장부가액이 되는 거야. 사채 장부가액 얼마짜리라고요? 7,000원짜리라고. 그리고 3년 후에 얼마 줘야 된다고요? 10,000원 줘야 돼. 그러면 3년 후에는 10,000원이 되게끔 사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직선이야. 직선. 직선. 사채가 그래서 3년 동안 자 장부 금액이 1,000원씩 증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연도에는 8,000원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연도에는 9,000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연도는 10,000원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장부 금액이 이렇게 다음 연도엔 8,000원이 되고 9,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되려면 자 장부 금액을 늘려주려면 다음 연도에 장부 금액을 1,000원만큼 늘려주려면 뭘 줄이면 돼요? 에? 뭘 줄이면 돼? 사채 장부 금액을 다음 연도에 8,000원이 되게 만들고 또 다음 연도에 9,000원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는 10,000원이 되게 만들려면 부채가 증가하려면 이 회계 처리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사채 차감 계정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럼 사채 차감 계정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 예를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이면 장부 금액은 얼마가 돼요? 8,000원이 된다고. 그죠? 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000원인데 어떻게? 1,000원으로 줄이면 사채 장부 금액은 8,000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요? 9,000원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어떻게? 빵으로 만들면 사채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오로지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000원을 상환하는 거야, 얘가. 그럼 자, 3년 동안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1,000원씩 까자고 그것만큼을 이자 비용으로 인식할 거야.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1,000원 깔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00원. 이렇게 처리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1,000원만큼 까잖아? 그러면 1년 이때 말에 사채는 액면가액은 10,000원이고요. 여기다 쓸게요. 10,000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3,000원이었다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00원 차변에서 대변을 깠으니까 2,0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2,000원. 이렇게. 그럼 사채 장부 금액은 얼마가 돼? 8,000원이 된다고. 그럼 또 다음 연도에도 2회 처리할 거야. 이자 비용 2,000원, 현금 1,000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00원. 그럼 다음 연도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또 1,000원만큼 깠으니까, 그죠? 다음 연도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남아? 1,000원이 남잖아. 그지? 이렇게. 그럼 사채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9,000원이 된다고. 다음 연도에는요. 사채 10,000원인데 이자 비용 2,000원, 현금 1,000원, 사채 할인 발행 1,000원 하면요. 사채 장부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없잖아. 사채 장부 금액은 얼마가 돼? 10,000원이 된다고. 이자 비용 1,000원이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감소시키면 그만큼 부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된다고요. 부채는 증가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자 비용을 지금 사채 사용 기간에 걸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이라고 불러요. 사채 할인 발행의 상각. 그래서 상각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얘가 7,000원짜리인데 3년 후에 10,000원이 되게끔 만드는.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감가상각. 10,000원 주고 샀는데 잔존 가치가 1,000원이야. 정액법으로 3년 동안 상각한대요. 그러면 3년 후에는 잔존 가치가 1,000원이 되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절차죠. 10,000원이었다가 3,000원씩 까는 거지. 3년을. 3,000원, 3,000원, 3,000원. 이렇게 3번 까면 장부 금액은 얼마가 돼? 1,000원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절차를 상각이라고 불러요. 얘는 사채 7,000원짜리를 10,000원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절차 있죠? 이걸 상각이라고 불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지금 제가 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입니다. 근데 기업회계 기준은 정액법은 인정 안 해. 그럼 쌤 그거 왜 했어요? 난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요. 정액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액법. 그럼 뭐 인정해요? 더럽게 어려운 방법. 유효, 이자, 율법만 기업회계 기준은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야. 유효, 이자, 율법. 이거 이론에서 만약에 나오면 그때 보도록 할게요. 유효, 이자, 율법.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1번을 봐야 돼요. 다음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당초 할인 발행한 사채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하랍니다. 하나의 전표. 우선 액면 이자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거죠. 대변에.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프로그램만 보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자, 재무상태표에 가서 또는 학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보시면, 재무상태표 가서 볼게요. 컨트롤 F 눌러 사채. 이렇게 돼 있다고. 사채 5,100만큼 액면으로 발행했고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350이 있는 거야. 350. 그래서 사채 장부 금액은 얼마짜리라고요? 4,750짜리라고요. 이 금액만 봤을 때는 만약에 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사채가 5,100인데 자, 현금으로 4,750만 원 발행했을 때 사채는 5,100만 이 금액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350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50 이렇게 썼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사채 액면 금액 5,100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차감 4,750이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 중에 얼마만큼이 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얼마였어요? 1423760이었나? 이것만큼은 이자 비용이 돼야 돼. 그래서 액면 금액으로 준 금액도 이자 비용이고, 그리고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중 일정한 금액만큼을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이라고 한다고. 정액법 안 쓴다고. 무슨 방법 쓴다고요? 유효 이자율법.
유효 이자율법. 유효 이자율법에 따라서 사채 할인받은 자금 상각한 금액이 1, 4, 2, 3, 7, 6, 0이라고요. 이거만큼 사채 할인받은 자금을 차변해서 대변으로 보내면 그거만큼을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고 더 처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고 처리한 금액이잖아요. 나 막 손으로 막 화면을 짚네. 그거만큼은 나중에 사채 장부 금액이 어떻게 되는 형태라고요. 사채 장부 금액은 1423 760만큼 사채 장부 금액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금액은 1423 760만큼 늘어나 있어야죠. 나중에 부채를 지급해야 돼. 그 분계를 하자고. 그래서 일반 전표. 요거 결산 재무상태표 놔둘게요. 일반 전표 12월 31일. 차변의 이자 비용. 현금으로 1,000만 원 하고요. 그리고 또 이자 비용 1423760. 그러니까 합치면 1100 423760이네. 그래서 대변에는 1,0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고요. 보통 예금 1,000만 원. 나머지는 차변에 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있죠? 이거 350. 이 중에 얼마만큼을 1423 760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차변에서 대변으로 상각한다고. 이거만큼도 이자 비용이다라는 거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423 760. 그럼 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줄여드는 분계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줄어든다고. 얘가 줄어들면 사채 장부 금액은 어떻게 돼? 늘어나게 될 거라고. 나중에 줘야 될 의무 부채가.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고 아까 재무상태표 금방 다시 열어서 확인할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350 중에 1, 423, 760만큼 상각한 거야. 나중에 줄게요 이자. 이거는 나중에. 그러면 뭐가 늘어나야 돼? 나중에 줘야 할 의무 부채가 늘어나야 된다고요. 차변에 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1423760만큼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하면 사채 장부 금액은 1423760만큼 어후 어디 갔니? (1423760만큼) 빠짐으로 인해서 이게 빠지니까 사채 장부 금액은 1423760만큼 늘어나게 된다고. 결과적으로는 3년 후에는, 그러니까 3년이라 사채 만기 때는 얘가 없어진다고요. 얘가 없어지면 뭐만 남아? 오직 사채 액면가액만 남게 돼요. 5,100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얘를 사채 만기까지 어떻게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 있죠? 그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이라고 부르고,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만 인정한다고요? 유효 이자 율법만 인정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자 비용 처리했고요. 2번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네요. 우선은 이거 잘 봐야 돼요. 지시사항. 각 결산 전표는 각 주식에 별로 각각 하고요. 거래처 코드도 입력하래요. 그때 여러분 평가액 평가손실에 입력하는 게 아니야. 얘는 거래처 코드 입력하라는 건, 자, 이 주식 있죠. 현아와 서윤이 있죠. 그 서윤의 단기매매증권 계정 과목, 어떤 단기매매증권에서 평가액 평가손실이 났는지 그 계정 과목 있죠. 단기매매증권, 거기다가 거래처를 걸어야죠. 그지? 그래서 일반 전표 다시 12월 31일 날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거는요. 10,000원이었다가 20,000원 됐죠. 한 주당 10,000원씩 이기네. 500주가. 한 주당 10,000원씩 이익이죠. 차변에 3. 단기 매매 증권 500인가? 현화. 여기에 걸라는 거야. 500.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 현화. 여기에 걸어야 될지 여기에 걸지 모르겠어. 그럼 그냥 두 개 다 걸어. 그건 감점 사항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거는 건데 현금회증권. 모르겠으면 여기도 걸라고. 자, 두 번째 250주 3만 원짜리가 15,000원 반 떨어졌네. 250주 곱하기 15,000원 375만 원 손실이야. 375만 원.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375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주식회사 서윤 여기 걸어야 되는 375만 원. 자, 3번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액금 상계하는 처리하시오. 단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자비익으로 처리한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 때 확정신고 때만 전자신고세액공제 만원 해주죠.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하면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세액공제 만원 해줍니다. 만원. 그만큼 덜 내는 거죠. 세금을. 자, 그러면 12월 30일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있죠. 예수금 대변에서 어느 쪽으로 보내? 상계 차변으로. 부가세금 차변에 있죠. 반대편으로 보내. 이렇게. 그러면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 차변으로. 부가세 예수금 5,500.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금 대변으로 2,500. 그리고 원래는 전산 회계 1급 정도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이에요. 근데 뭐래요? 이거만큼 3천만큼 내야 되는데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받으면 뭐라고 처리해야? 자비익이라고 처리하래. 대변의 자비익. 만원만큼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만원만큼 세금 덜 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자비익이라고 만원을 처리하면 세금은 부가세 내야 될 건 3천이 아니라 얼마가 돼요? 2,999만 원이야. 이걸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미지급 세금 2,999만 원. 3번까지가 수동결산이었고요. 4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100% 퇴직금 추계액 100%. 봐봐요. 퇴직금 추계액이 얼마인데요? 3천만 원인데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설정돼 있어요? 1,000만 원 설정돼 있어. 생산직 3천 설정해야 되는데 3천 지금 얼마 설정돼 있다고요? 1,000 설정돼 있다고. 그럼 얼마 더 설정하면 돼요? 나머지 요거 2,000 더 설정하면 돼. 얘는 2,000. 본사 사무직은요. 퇴직금 추계액이 1,500 설정할 수 있어. 퇴직금 추계액을 1,500. 근데 얼마 설정돼 있어? 600. 그럼 얼마 더 설정하면 돼요? 900만큼 더 설정하면 되겠죠? 그죠? 900만큼 더 설정. 얘는 2,000이고 얘는 900만큼 더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입니다. 결산자료 입력. 여기 보면 아마 답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분계가 되게끔 만들어 주려면 이거 그냥 직접 수동 결산하셔도 되고요. 이거 직접 일반 전표에 분계하셔도 돼요. 근데 자동 결산사항 퇴직급여 충당부채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부터 12월 컨트롤 F 눌러 그리고 퇴직을 쳐. 이렇게. 그럼 퇴직급여 1200 500번대 갖다 준다고요. 퇴직급여 1200 500번대.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생산직은 아까 2000 설정한다 그랬죠. 20 플러스 2번 컨트롤 F 엔터. 그럼 퇴직급여 1200 여기 얘는 800번대죠. 퇴직급여 1200 800번대. 얘는 얼마 더 설정하면 된다고? 900만큼 더 설정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현금과 부족. 수동결산 다 하고 자동결산 해야 되니까 우선은 순서대로 할게요. 퇴직급여. 자, 수동결산 하나 더 할게요. 장부상 2만원 현금 부족해서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했었대요.
결산 현재 원인 알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2만 원 부족해서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했는데 이걸 여러분들 차변에 분개했는지 대변에 분개했는지 잘 모르겠으면 어디 가면 돼요? 결산에서 학계잔액 시산표 가서 확인하세요. 근데 자 보세요. 컨트롤 F 눌러서 현금 과부족 요거 있잖아. 이 마이너스 2만 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더블 클릭해봐. 더블 클릭. 그리고 더블 클릭해요. 그럼 원장이 조회가 돼요. 아 입금이구나. 현금과 부족. 그럼 여기 분계 봐봐요. 그게 무슨 분계인지 모르겠어. 봐봐. 차변에 현금, 입금이잖아. 대변에 뭐라고 했다는 거야? 현금과 부족이라고 했다는 거야.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과 부족이라고 했다는 거고요. 그럼 이 대변에 있던 현금과 부족은 이제 어떻게? 원인이 모르죠? 그럼 대변에 있던 현금과 부족을 어떻게? 보낸다고. 그러면서 차변으로 보내고 그걸 뭐라고 처리해요? 잡이익이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전표 다시 가셔서 다 창 닫고 일반 전표 12월 30일 날 다시 열게요. 현금 과부족에 대한 분계 차변에 현금 치면 또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 2만 원. 그리고 이거 대변에 뭐라고 처리한다고? 잡이익 2만 원. 이렇게 처리한다고. 그리고 결산자 이렇게 봐봐. 여기 지금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돼 있잖아. 얘는 답에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쌤, 저 일반 전표 입력인데요. 여기다가 저 분계를 해도 답이고 아까처럼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모든 자동 결산은 수동 결산으로 분계해도 답이에요. 그래서 결산 데이터 존재하네. 그래서 다시 들어오셔서 어떻게 컨트롤 F 눌러서 퇴직 졌죠. 그러면 여기 퇴직급여 1200란에 갖다 준다고. 여기에 제조 2천만 원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있죠. 2천 입력하면 지가 알아서 저분계 하는 거라고. 전표 추가 누르면. 그리고 여기는 퇴직급여 고백 하고 전표 추가. 예. 그러면 이 분계를 일반 전표에서 했을 거라고요. 가서 확인할게요.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가서 보면 여기 800번대 퇴직급여 충당부채 보이시죠? 800번대. 그리고 위쪽에 올라가 보면 500번대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돼 있다고요. 원천징수할게요. 주식회사 청룡은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참고로 사원 등록을 수정하고 수당 등록 또한 등록 및 수정한다. 생산직 사원 박날에는 1월 급여 입력하시오 라고 돼 있죠. 지금 자가운전 기본급은 과세고요. 기본급 과세. 기본급 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확인해야 돼요. 비과세 요건 충족한대요. 비과세. 식대 확인해. 밥 주는지 중식. 식대는 구내식당에서 무상으로 직원에게 제공한대. 그러면 식대는 과세입니다. 밥 주면. 설수당은 당연히 과세. 야간 근로 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은 비과세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근데 지금 이 분은 생산직이긴 한가 봐요. 그런데 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은요. 오직 생산직 근로자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서 비과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놓고 정리해요. 직전 연도 총급여 2,500만 원 이하.
and 월정액 급여. 월정액 급여 190만 원입니다. 바뀌었어요. 19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수당, 야간 수당, 휴일 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과세는 지금 보니까 그 공장 있죠, 생산직의 경우는 공장, 보통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공장 생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다는 안 해주고요. 비과세 한도가 있어요. 연간 240만 원 이내 비과세고요. 생산직 근로자. 그리고 광산 같은 데 있죠. 광산 근로자. 광산 근로자는 비과세 한도가 없습니다. 광산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전부 비과세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전산 세무는 광산 근로자는 나올 일이 없잖아요. 이론은 빼고요.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총 급여가 2,500 이하고 월정액 급여가 190. 월정액이라는 건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 매달. 그게 월정액이에요. 그 19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지금 이분은 야간 근로수당을 받긴 해요. 야간 근로수당. 그죠? 근데 어떻게? 직전 연도 총 급여가 2,750만 원. 2,500을 넘죠? 그러므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어떻게 비과세 요건 측정이 안 되죠. 그죠? 과세가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요거 과세가 된다고. 요거 과세라고요. 정기적 성격의 수당은 식대만 해당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연말정산 하기 전에 원천징수. 자, 하기 전에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요. 사원 등록 클릭하셔서요. 박나래 씨 사원 등록에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생산직 여부. 박나래 씨 생산직 여부 뭐라고 돼 있어요? 부라고 돼 있죠. 야간 근로 비과세 부. 그러니까 이게 부가 뭐야? 부가 아니 불자죠. 이거지. 아니 불자지. 아니다라는 거잖아. 생산직이 아니다. 야간 근로 비과세 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여기가 체크가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돼 있고요. 만약에 시험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다 하더라도 우선 한번 가보시긴 하셔야 돼요. 뭐 지금 부라고 수정하라고 돼 있는데 돼 있죠. 지금 박나래 씨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 비과세 부. 요 부분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비과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가 부라고 돼 있는데, 근데 우선 이분은 사원 박나래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시 사원 등록. 박나래 생산직인지에 대한 얘기는 어디 나와 있어? 사원 등록에 대한 얘기 있고요. 생산직이라 여기 있구나. 에이, 집에 가고 싶어 이제. 생산직 집은 여긴데. 생산직. 그럼 봐봐요. 생산직 사원이잖아. 그죠? 그럼 생산직 사원은 뭐라고 해놔야 돼 이거? 여라고 체크해야겠네 이거. 그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생산직 사원이라 하더라도 생산직 사원이라도요. 야간 근로 비과세는 여야 부야. 이거 부죠. 그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급여 2,500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분은 총 급여가 2,750이라고. 그래서 야간 근로 비과세 여부가 여가 아니라고 부라고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급여 자료 입력. 뭐 자꾸 눌러 이거 급여 자료니까.
급여 자료 클릭하셔서 급여 자료. 자, 수당 공제 등록 클릭할게요. 수당. 우선 없는 것들은 다 불하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없는 거. 여기 데이터에 없는 거. 기본급 자가운전 식대 설수당 야간 근로수당만 있잖아요. 수당 공제. 기본급은 0. 상여는 없죠. 상여. 부. 직책수당도 부. 그리고 월차 수당도 부. 그리고 식대. 식대는 이거 비과세 식단인데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요? 과세되잖아. 이거 부.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있었나? 있네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였고요.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 있죠? 이 야간 근로수당은 이거 여로 놔도 상관없어요. 아까 그 앞에서 우리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되는 건 앞에서 설정하면 되고요. 여기선 불하고 설정해 두시면 돼요. 이거 부. 또 뭐 어떤 시험에서 보니까 이거를 이거 여라고 해놓는다고 이거 부로 해놓고 다시 과세로 하나 설정했는데 이거 비과세라고 설정해 두시면 돼요. 이거 상관없어. 이렇게 놓는 거 이거. 그리고 설수당하고 설수당 뭔가 뭐 설수당 당 그러니까 단계 땡기네 단거 설수당 그리고 식대는 과세죠. 그죠? 그래서 과세 설수당. 집에 냉장고에 꿀 있는데 꿀 한번 집어 먹어야겠다. 요거 하고 설수당. 그리고 또 설수당. 식대는 과세고. 요렇게 두시면 돼요. 식대는 과세. 정기적 성격의 수당은 식대만 해당한데 식대. 설수당은 부정기. 그죠? 식대는 이렇게 돼요. 수당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1월달 박나래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기본급 기본급 100만원 과세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비과세죠. 그리고 식대 10만원 과세죠. 식대 10만원 어떻게 10만원 과세죠. 그죠? 설수당 과세죠. 야간 근로수당 아까 비과세라고 해놨잖아. 15만원. 자, 뭐 수당 공제는 분명 비과세라고 해놨죠. 근데 이 15만 누르면 이렇게 돼요. 비과세를 안 들어와. 과세야. 사원 등록에서 아까 그렇게 했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없네요. 여기는 여기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돼요. 여기는 오른쪽은 우리가 할 게 없는 거 급여 여기만 잘 입력하시면 오른쪽 공제는 자동으로 되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끝인가? 수당 등록한다. 끝이네. 요렇게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거까지 해야 되는데 배도 아프고 잠깐만요. 자, 연말정산 입력 탭 부양가족은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서 기타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하라 라고 돼 있죠. 단 세부담 최소화 및 부양가족은 모두 사원, 긴갑들과 생계를 같이 한다 라고 가정하고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부로 표시한다 라고 돼 있네요. 사원 등록 긴갑 돌림 부양가족 명세 클릭하셔서요. 자, 긴갑 돌림 긴갑선님은 총급여가 연간 총급여가 500 이하죠. 그래서 소득 요건은 통과. 연령은 68세. 그죠? 우리 교재는 69세인데 한 살씩 많게 해야 돼요. 아무튼 68세가 됐든 69세가 됐든 60세 넘으셨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네요. 그죠? 그럼 기본 공제 받고 장애인 공제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긴갑 돌림 본인은 당연히
공제 받는 거고요. 김갑선님, 여기 나와야죠. 69세, 여기 68인데 우리 교재는 69세. 자, 기본 공제 받으시는 거죠. 그죠? 60세 이상, 60세 이상 누르셔도 되고요. 장애인 누르셔도 돼요. 60세 이상 누르시면 장애인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되고요. 장애인 누르면 이렇게 기본 되고, 이게 기본 된 거야. 장애인 공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이선수님은 장애님이시네요. 배우자의 부친, 그죠? 이선수님. 연령은 73세, 그죠? 72세인데 73세. 연령은 60세 넘으셨고요. 사회이사, 한국의 사회이사. 근로 소득 금액이죠, 이건. 그죠? 우리는 총급여액 500 이하까지를 소득에 대한 요건으로 봐요. 이때 총급여 근로소득 공제는 외우는 거 아니고 요거 하나 외워야 돼. 근데 근로소득 공제는 500까지 70%입니다. 500에 70%면 350이죠. 그럼 근로소득 금액으로 얘기한다면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까지 괜찮다는 거예요? 150까지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 3,000이니까 장애인님은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에요. 부야. 그러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70세가 넘으셨잖아요. 그럼에도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기본 공제가 되지 않으면 장애인 공제도 그리고 경로우대도 되는 거 아니죠. 왜? 장애인님 기본이 안 되셨기 때문에 추가도 안 됩니다. 자, 긴갑돌. 본인은 여기죠. 긴갑돌. 본인은 상관없죠. 다 받으면 되죠. 이도미 배우자. 연령은 상관 안 하고요. 이도미. 이름 되게 특이하신데요. 이도미. 연령은 상관없고요. 소득은 없죠. 그러므로 배우자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이. 일이도 특이한데요. 김일이. 김일이. 또 있나 자녀가? 하나죠. 그냥 김일이. 뭐 아들이면 김늑대 뭐 이런 건가? 5세죠. 그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긴 6세. 그죠? 6세 이하 자녀네요. 기본공제 소득 없죠. 20세 이하 기본공제 받고요. 그리고 어떻게?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 세액공제 받고요. 그죠? 요렇게 하시면 되죠. 6세 이하 다자녀 추가 공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답에서처럼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없어졌어요. 프로그램에. 봐봐. 없잖아. 자녀 출산일별 6세 없잖아. 그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사원 불러와서 긴값 돌림은 지금 결정색이 이거고요. 이미 납부한 색이 이거고 환급액이 이거야. 그죠? 그럼 이제 결정색을 0으로 수렴하게끔 만들게요. 자, 질병치료비 500 김갑선님 장애인이죠. 그죠? 의료비는 연령요건 소득요건 아무것도 검토 안 해요. 장애인이면 장애인과 관련해서만 공제 받으시면 되고요. 아까 김갑선님이 누구였었는데요? 여기 있잖아. 본인 아버지셨죠. 그죠? 부친. 그러면 의료비는 장애인으로 공제 받으시면 되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령 요건 검토, 소득 요건 검토 두 개 다 해야 돼요. 연령 요건, 소득 요건 두 개 다 검토해야 돼. 근데 우선은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연령은 판단 안 할 거고요. 소득은요, 아까 얼마였는데요? 350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소득도 검토해서 됐죠? 그러므로 김갑선님 보험료, 질병치료비, 의료비와 보험료 공제 가능하죠.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150. 그리고 질병치료비, 의료비죠. 의료비.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넣으시면 되겠죠. 150. 확인. 김갑선님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69세시거든요. 69세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그래서 65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넣어도. 자, 아무튼 장애인 쪽에 넣었습니다. 의료 김갑선님, 이선수님 사람 별로 할게요. 이선수 평생교육원. 이선수님 평생교육원은 학교가 아니죠. 그죠? 평생교육원 학교가 아니야. 그래서 공제 안 되고요. 또한 이선수님은 직계 존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죠. 의료비 교육비는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현금으로 지급한 거. 요 부분 있죠. 카드로 결제했네. 근데 보험료는 여러분 신용카드 결제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 돼요. 그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 되는 거. 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 돼. 근데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죠. 의료비 500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해요. 이건 긴값들 현금이고. 긴값들 보장성 보험료 200과 그리고 본인 대학원 등록금. 자, 본인의 보장성 보험은 공제 가능하죠. 그리고 본인은 대학원도 가능해요. 근데 그 카드로 결제했다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안 됩니다. 두 개 다 안 되죠. 학교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와 교육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이죠. 그래서 200만 원. 그리고 교육비가 대학원은 본인은 대학원까지 가능합니다. 그죠? 한도 없이 1,000만 원. 요게 세네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미용 성형 미용 목적 의료비 카드로 결제했죠. 그럼 자 의료비잖아.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우선 의료비 세액 공제는 될까 안 될까 이거 우선 되는데 이게 미용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미용 목적은 안 돼. 그죠? 대신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죠. 그럼 신용카드 결제액은 아까 전에 이거 500하고요. 요거 100하고 합치면 신용카드 결제액은 600이 되네요. 그죠? 신용카드. 근데 보세요. 신용카드가 이분이 총급여가 이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0-039-490이죠. 이걸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지금은 600이잖아. 공제받는 금액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죠? 입력은 해야 돼요. 그죠? 답은 뭐 이거 입력 안 해도 정답으로 인정은 했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까지 입력했어야죠. 그리고 유치원비 현금 영수증 미수치했대요. 자, 유치원은요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해줍니다. 유치원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해줘요. 그래서 현금 교육기관이죠 유치원. 그죠? 교육기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 돼. 교육기관 유치원 초중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근데 뭐는 받을 수 있어요? 유치원이니까 교육비 공제는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교육비 30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 가능한 거예요. 그럼 교육비 취약 전 아동 취약전 아동 유치원비 700만 원. 이렇게 300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공제하시면 돼요. 유치원은 현금 영수증 발행해주지 않아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 교육비 공제만 받는 거예요. 교육비.
조세특례 제한법에 유치원, 초중, 고등, 특별법에 의한 학교, 대학원 포함해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뭐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 그래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교육비 공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행해주지 않는다고요. 애초에 아시겠죠? 유치원 현금 영수증 발행해달라면 발행 안 해줘요. 자,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제가 막 쓸데없는 짓 하고 얘기하고 막 그래서 그런가 봐요. 어제 하나 했다라는 어떤 안도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신뢰의 이름 이병진이었습니다.